네,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낙관론이 우세했던 시장에서 알리바바의 자체 이 AI 칩 생산 제작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금 맥을 못 추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기술주들 대략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7월 PC 소비 지출 지표가 예상치 부합하면서 다시금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주 8월 고용 보고서도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은 9월의 첫 거래일이죠. 역사적으로 뉴욕 증시 이 9월은 약세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감도 함께 이 매물 출회를 발생시켰는데요. 이 과연 지난 금요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3대 지수 흐름부터 가장 먼저 짚어보시죠. 이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 이게 주축이 됐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 악재들이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이 기술주들, 특히나 AI 반도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크게 출렁이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우선 다우 지수는 약보합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기술주에서 방어주로의 순환매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다우 지수였고요. 반면 나스닥은 엔비디아가 3% 급락하는 등 굉장히 이 기술주 하락의 여파를 그대로 받아갔습니다. 1% 이상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 이어서 S&P 500은 0.64% 하락하는 흐름, 그나마 방어주 쪽이 S&P 500을 조금 하단을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지난 금요일 시장을 이렇게까지 끌어내렸던 이슈가 뭔지 가장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알리바바 이슈가 가장 컸는데요.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이자 중국 안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기업이죠. 이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이날 실적 발표와 함께 전해지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칩은 알리바바가 그동안 의존해왔던 대만의 TSMC가 아닌 중국 내에서 자체 제작됐다는 점에서 이 중국의 의존도가 훨씬 강화된 게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커졌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칩이 엔비디아 소프트웨어와 또 설계가 되도록 제작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H20 칩을 대체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도 함께 더해졌습니다. 자, 여기에 중국이 현재 전 세계 AI 칩 수요의 약 30%를 차지를 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중국이 100% 자립에 성공한다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우리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반적인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를 흔들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고삐를 너무 강하게 쥐어서 중국의 자립심만 키워준 게 아니냐 하는 비판까지 나오는데 이 과거의 전기차와 태양광 사례를 개인적으로 좀 보는 듯하네요.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3% 급락에는요, 비단 알리바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의 이 실적 부진, 그리고 델도 마찬가지로 약 9%대 하락을 보였는데요. 우선 마벨 테크놀로지 전날 이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이 두 기업 모두 다 AI 인프라주죠. 정말 실적이 좀 약간 많이 아쉽게 나왔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우선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또 3분기 매출 가이던스마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거의 20%에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요. 델 역시나 이 3분기 주당 순이익이죠. EPS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살짝 밑돌았고요. 또 AI 서버 판매 부진 역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AI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이 7월 PC는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는 좀 견조하게 나와주면서 매크로 지표로 인한 시장 흔들림은 덜했습니다. 그게 그나마 다우지수가 선방했던 이유였고요. 그럼 지난 금요일 시장의 돈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히트맵 통해서 한눈에 만나보시죠. 확연히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최근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자본 지출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들이 떠오르고 있죠. 확실히 그게 히트맵에서도 보입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 3.3%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외에도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3%대, AMD도 3.5% 하락 보였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던 이 알리바바 AI 칩 이슈와 또 AI 인프라주들의 전날에서의 실적 부진, 또 이 지난 금요일에는요, 삼성과 인텔, 또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의 새로운 반입을 매 건마다 허용을
받도록 더 까다롭게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소식까지 나왔고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개별주 악재도 있었습니다. 이 상위 2개의 고객사가 매출의 약 40%를 차지를 한다는 건데 정확하게 어떤 고객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2가지 고객사에게만 달려있는 매출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이 느껴지시죠. 이어서 테슬라가 3.5% 급락했는데요. 우선 CEO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날 2022년 트위터 지분을 인수한 건에 대해서 SEC가 당시에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정말 돌연 기각 요청을 법원에다가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왜 다 거의 지난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인지 이 장기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 보이면서 시장이 강하게 흔들렸고요. 또 이어서 BYD가 가격을 대폭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진했다는 점까지 전기차 전반의 경계감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어서 오라클 5.91% 거의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한 기업 중 하나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와 또 마벨 테크놀로지 등의 실적 부진, 공통적으로 데이터 센터 매출 부진이라는 키워드로 도출이 됩니다. 이 때문에 강하게 흔들렸던 오라클, 그 이외에도 4대 하이퍼스케일러, 아마존과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강하게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구글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0.5% 상승했는데요. 최근 메타와의 이런 공격적인 파트너십 확대, 거기에 더해서 빅테크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들이 잇따라서 나오면서 기관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월요일이죠. 지난 한 주간 뉴욕 증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월요일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신중론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다 같이 3대 지수가 약간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 주중에 보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반도체가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 때문에 이 나스닥과 S&P 500 주중에 잠깐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게 금요일 들어서 지금 현재 급락이 나왔었죠. 이 지난주에 이어서 결과적으로는 금요일 알리바바 AI 칩을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약세에 나스닥은 결국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까지 하락으로 주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면 다우지수 계속해서 이 순환매가 다우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가운데 주간 기준으로 다우가 가장 선방하는 흐름이 벌써 3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밑에 있는 섹터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가장 이 상승률이 높았던 섹터는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에너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유가가 6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었죠.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또 거기에 더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분쟁이 더욱더 격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 상승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이 됐고요. 덕분에 에너지주들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통신 서비스도 0.88% 올랐는데 사실상 구글이 이끌어줬습니다. 구글이 지난주에 3.2% 가까이 올라섰는데 메타와의 역대급 규모의 파트너십 체결과 더불어서 또 버지니아주에 9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까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반면에 지난주에 하락한 섹터들을 좀 보자면 공통적으로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의료 서비스와 같이 방어주들이 주간으로 봤을 때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주중에 AI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에 눈길이 쏠리면서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에서 주인공은 바로 알리바바였는데요. 일단 실적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출은 예상치보다 더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AI 칩을 자체적으로 알리바바에서 생산을 한다, 제작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부분으로 알리바바는 13%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다만 알리바바 쪽에서 이제 AI 칩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경우에 여파를 받는 종목들도 있죠.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자, 지금 엔비디아를 더불어서 AMD, 브로드컴, 이 알리바바 자체 AI 칩 충격 소식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동반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3.34%, AMD도 역시 마찬가지로 3%대,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를 더불어서 지금 밀린 모습 나타난 종목들은 대체로 2, 3%가 기본으로 낙폭이 나타났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대, ASML도 2%대, 그리고 TSMC도 역시 3%가 넘는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기술주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올랐고 내렸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M7 종목 가운데서는 알파벳이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FTC에서 구글 지메일에 대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소 정치적인 리스크가 작동이 되면서 구글 쪽에는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유일하게 M7 가운데 살아남았고요.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0.18% 신제품 출시 기대와 또 호실적에 대한 어떤 그 상승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영향받으면서 밀리는 이 시장 분위기에 그나마 낙폭을 방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0.18%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또 테슬라 보시면 크게 밀렸습니다. 예전 2019년, 2022년에 있었던 SEC와의 소송이 다시금 재점화가 됐습니다. 머스크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CEO 리스크 작동이 되면서 3% 넘는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있는 종목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마벨 테크놀로지 18% 넘는 급락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매출이 크게 안 좋았고요. 또 실적에 대한 연간 가이던스 쪽으로 전망이 또 실망스럽게 나타나면서 큰 낙폭을 기록한 종목으로서 시장의 어떤 상승폭을 대거 하락시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캐터필러도 보시면은 중방비 제조업체로서 관세 비용이 이제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관세 손실만 해도 15억에서 18억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이 제기가 되면서 3%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팔란티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가 대비로 18%가량 지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간의 상승폭을 대체로 줄여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단기 저점 매수 기회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있었지만 주가는 0.89%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 밤사이 매크로 지표는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WTI 보기 이전에 달러 인덱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0.91% 네, WT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0.91% 내린 64달러 선 여전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폭 내렸는데요. 아직까지는 64달러 선에 걸쳐져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이 미국의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이 종료됨에 따라서 수요가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WTI를 하방 압력을 더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8.47원 가까이 오르면서 1,388원 선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 달러 인덱스가 97선까지 현재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의 영향과는 약간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이 이 0.31% 올랐다고는 하지만 11만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10만 8,9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강한 급락이 또 한 차례 발생했는데요. 한 고래 투자자가 약 2.7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단 몇 분 만에 4천 달러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비트코인에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와 또 2년물 국채금리 각각 오르는 그런 약간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큰 움직임은 없지만 약간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곧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약간 시장에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읽혀지고 있고요. 이어서 금 가격은 1.2% 오르면서 3,500달러 선을 재돌파했습니다. 이날 PC 이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이게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 유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금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경제 지표 이날은 대체로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보시자면요. 우선 연준의 최선호 물가 지표죠. CPI보다도 금리 인하에 더욱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표입니다. 7월 PC 가격 지수 그중에서도 특히나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가요.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이 근원뿐만이 아니라 전체 PC
PC, 그러니까 헤드라인 PC도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이 시장의 우려감을 크게 일축시켜줬고요.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앞으로 발표가 될 이번 주에 있을 고용 보고서에 대한 주목도를 더욱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과연 이 인플레는 지금까지는 괜찮게 나왔는데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고용 둔화가 인플레보다 더 우선적인 문제가 될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어서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이 소비 심리 둔화를 가리켰습니다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이 예상보다는 좀 견조하게 나와줬습니다. 이 때문에 두 지표 모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고요. 이어서 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그리고 이어서 데일리 총재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인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주말 사이에도 이뤄나갔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는 9월 25bp 인하 후에 이 추가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이내에 추가적인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내다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데일리 총재 역시 계속해서 물가보다는 고용을 잡는 것이 먼저다라면서 강하게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자, 이어서 주말 사이에 이어진 이슈들,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미국의 항소법원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불법이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죠. 역시나 즉각 반발하면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관련 소송이 완전 종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상고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완전히 판결이 날 때까지는 현재로서는 관세가 당분간 효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이어서 종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인텔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 미 정부가 앞으로 미국산 반도체 장비나 뭔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들여올 때 하나하나 허가를 직접 받아야 한다라고 결국에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희 엄밀히 따지면 현상 유지용 장비는 괜찮은데 이 생산 캐파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장비주들은 깐깐하게 전부 다 상무부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 삼성의 낸드 플래시의 35% 그리고 SK하이닉스 D램의 40%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미국은 세계 반도체 장비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고요. 현재 알리바바가 완전히 중국 내에서 자체 AI 칩을 개발한 만큼 앞으로 안 그래도 더 깐깐해질 미국의 반도체 규제인데 이러다가 우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 B급 칩의 그런 생산 기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장에서 가장 큰 이슈로 좀 떠오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어서 중국과 인도는 계속해서 맞손을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로 처음으로 회동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 국경 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사이를 원만하게 만들어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보자면요. 오늘 미국 증시는 노동절 휴장입니다. 이 선물 시장은 조기 폐장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어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를 보자면 고용지표 발표들이 대거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8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사실상 최대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난달 노동통계국이 기존에 발표했었던 5월과 그리고 6월 달의 비농업 고용 데이터를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굉장히 강한 고용 쇼크가 왔던 점 기억나실 겁니다. 이 때문에 특히나 이 고용 보고서가 이번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 브로드컴이 9월 4일 목요일 우리 시각 기준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이번 주 목요일 5시 15분 오전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론 실적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그리고 앞으로 AI 칩에 대한 주요 실적들이 이 앞으로 AI 칩에 대한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 중요한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미국 현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상우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데일리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기술주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3대 지수를 끌어내린 배경에는 알리바바의 AI 칩과 관련된 소식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일단 PC 물가가 예상치를 부합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또 그만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부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소식에서 전해주시죠. 네,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7월 개인 소비 지출은 일단 모두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전월 대비 0.2% 올라 예상과 같았고 전년 대비로는 2.6% 상승해 전달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기존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물가는 한 달 전보다 0.3%, 1년 전보다 2.9%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6월 2.8%, 2.9%로 소폭 올라가긴 했죠. 다만 근원 상품 물가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관세 영향이 예상보다 덜한 겁니다. 근원 서비스 물가가 0.4% 오르긴 했지만 이는 주가 상승에 따라 포트폴리오 수수료가 급증한 영향이 큽니다. 종합하면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예상에는 부합했고 연준 입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에 나서는데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파월 의장은 일단 9월에 보험적 금리 인하를 일단 한번 실행한 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관세 영향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조심스럽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작년처럼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하나지 못하고 차익 매물이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은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 이번 주 또 고용 보고서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엔비디아가 3.3% 넘게 이제 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알리바바 쪽에서 자체적으로 차세대 AI 칩을 개발해서 시험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 주가가 뚝 떨어진 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주 주가가 급락세를 보인 탓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 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 차세대 AI 칩을 개발해 시험 중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온 영향이 큽니다. 알리바바의 새 AI 칩은 기존 칩보다 더 범용성이 높고 더 다양한 AI 추론 작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에 중국은 자체 칩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향 물량이 줄면 엔비디아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웨어보다 사양이 낮은 중국 전용 칩을 개발해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같은 소식은 악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엔비디아 칩은 중국 외에도 전 세계에서 수요가 넘쳐납니다. 알리바바 칩 개발 소식이 장기적으로 악재가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월가에서는 알리바바가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매도세를 촉발하긴 했지만 그 자체가 큰 뉴스라기보다는 제조성이 나쁜 9월을 앞두고 밸류에이션 높은 기술주에서 낮은 쪽으로 순환매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장기적인 악재는 아닐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9월 1일 노동절 이후에 주요 경제 지표가 이제 대거 나옵니다. 9월 FOMC 이전에 마지막으로 나올 이 8월 고용 보고서 얼만큼 그 중요도를 보실까요? 네, 이번 주 고용 관련 지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일 구인 이직 보고서, ADP 민간 고용률이 공개되고 5일에 정부의 공식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실업률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7일에서 고용 증가폭보다는 실업률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죠.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차단 정책으로 인해 공급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관세 등 경기 둔화 움직임에 고용 수요도 줄면 안정적으로 실업률이 유지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 2.2%에서 4% 이상으로 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8월 고용에 대한 컨센서스는 고용 7만 8천 개, 실업률 4.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서가 수치가 워낙 많더라 월가 예상 맞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다면 9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JP 모건 트레이딩 데스크는 8월 신규 고용이 17만 5천 개에서 20만 개에 달한다면 금리 인하의 기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8월 일자리가 22만 5천 개 정도 늘어난다면 3개월 평균 일자리 증가폭이 15 수준으로 회복된다며 9월 FOMC에는 고용 시장의 추세적 악화가 아닐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용 시장에서 좀 추세적인 악화는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 김성인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통화 연결이 좀 다소 매끄럽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 시장을 주도한 이슈들 머스노5에서 살펴보시죠. 네, 머스노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하시죠. 자, 알리바바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차세대 AI 칩을 생산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지금 시험에 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크게 이 부분 때문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전날 이 분기 매출 56%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당일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9일 이 알리바바가 미국 정부의 대중국 규제 강화로 최신 칩 확보가 어려워지자 자체 칩 개발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알리바바에게 AI 칩 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알리바바의 새 AI 칩은 기존 칩보다도 더 범용성이 높고 더 다양한 AI 추론 작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칩은 중국 내 업체가 제조하고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의 AI 칩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에서 제작됐지만 중국 기업이 직접 제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AI 패권을 잡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통제로 AI 반도체 개발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은 이미 H20을 대체할 칩을 개발을 해왔고 중국 정부도 최근 자국 기업들에게 H20 구매를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에선 알리바바뿐만이 아닙니다. 화웨이도 올해 초 어센드 AI 칩 384개를 묶은 컴퓨팅 시스템을 공개했는데요. 전력 소모가 크지만 일부 성능 지표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웰 칩 72개를 탑재한 시스템보다도 높다고 평가됐습니다. 다만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AI 반도체는 여전히 AI 훈련 부분에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이 한계라고 보았는데요. 훈련에는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화웨이 칩에 대해서도 중국 내 AI 모델 개발 기업들은 AI 훈련 시 발열과 고장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의 AI 칩 개발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미 시장은 중국의 AI 성장세에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지난 1월 중국 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오픈 AI와 비슷한 생성형 AI 모델 R1을 공개하면서 글로벌 테크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딥시크의 R1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장비도 없이 오픈 AI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당시 엔비디아의 주가는 17% 넘게 급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PC 물가지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자, 7월 PC 2.6% 상승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고 지표가 나왔고 이 부분 이제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을 높여준 아주 주요한 지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개인 소비자 지출 가격 지수 전월 동월 대비해서 2.6% 상승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전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0.2% 올랐습니다.
PC 가격 지수의 전년 동월, 전월 대비 상승률은 시장의 예상치와 모두 부합합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전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이 역시 모두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표들입니다. 연준은 2% 물가 상승률이라는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더 널리 알려진 소비자 물가지수 CPI 대신해서 PC 가격 지수를 준거로 삼는데요. 이번 7월 PC 물가지수가 다가오는 9월 17일 FOMC 이전에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물가 지표인 만큼 시장에선 연준이 다음 달 열리는 FOMC 회의에서 현재 4.25에서 4.5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잭슨홀 회의에서 정책이 제약적 영역에 있는 상황에서 기본 전망과 변화하는 위험의 균형은 우리의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해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퍼졌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연방기금 금리 선물 가격을 토대로 추산하는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 87%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 항소 법원으로부터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글로벌 무역 파트너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관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대법원 결과와 또 백악관의 공동 대응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9일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이 비상사태 시 외국의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관세 부과 권한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1심 판결을 지지한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국가별 상호 관세,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14일까지 판결 효력 발동을 유예키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관세 정책이 무효화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백악관은 1심 패소 이후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얼마든지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법적 다툼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입니다.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데요. 일반적으로 관세는 미국 내 수입 업체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관세 정책이 무효화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납부된 수천억 달러의 관세 환급 요구와 맞서야 합니다. 아시아 사회 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수석 부사장은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이 극도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많은 파트너들이 우리와 기본 합의에 도달을 했거나 협상 중인데 관세 정책 변동으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소식입니다. 자, 이제는 협업도 좋지만 독자적으로 자체 AI 노선을 타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AI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요. 주요 제품에 오픈 AI 기술을 활용해왔던 업체는 최근 자체 개발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기술 자립을 선언한 셈이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텍스트 기반 AI 모델 MAI 원 프리뷰를 AI 성능 테스트 플랫폼인 LM 아레나에서 공개 테스트 중입니다. 이 모델은 향후 코파일럿 기능에 적용될 예정이며 음성 생성 모델 MAI 보이스 원은 이미 일부 서비스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로그를 통해서 MAI 원 프리뷰를 코파일럿의 특정 텍스트 기능에 도입한다라면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개발 중인 기능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얼리 액세스 신청을 개발자 대상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오픈 AI와의 관계는 여전히 긴밀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양사는 점차 경쟁 구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연례 보고서에서 오픈 AI를 경쟁사로 명시했습니다. 오픈 AI는 최근 코어이브와 구글, 오라클 등 다른 클라우드 업체와도 협력하고 있는데요. 또 챗GPT 주간 사용자 7억 명을 확보한 가운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부문 책임자 무스타파 술레이먼은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적으로 학습시킨 첫 번째 모델을 공개한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계속해서 딥마인드 공동 설립자 출신으로서 세마포와 인터뷰를 했는데 두 모델 모두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중시해 개발이 됐고 특히 MAI 보이스1은 단일 GPU로 1분 이내 음성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비아디에 밀리는 테슬라가 한국에서 사이버 트럭을 중심으로 해서 훨훨 날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이버 트럭의 반응이 어떨지 다양한 전망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지금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2023년 말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로 국내 출시는 약 1년 반 만에 나온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유럽의 판매 현황 데이터를 보시면은 유럽 자동차 공업 협회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테슬라의 신차 판매량 8,83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비아디는 7월에만 1만 3,500세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로 225.3%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외신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보여준 정치적 성향에 대한 유럽인들의 반감이 이 판매 부진과 맞닿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 극우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유럽 소비자들의 반감을 부른 결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유럽 시장에서 몸집 불리기를 시도 중인 비아디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펄펄 날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7월 모델 Y를 앞세워서 국내 시장에서만 757대를 판매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 전기차 브랜드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테슬라의 첫 픽업 트럭도 국내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지난 29일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을 한국에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공식 석상에서 타고 나타나면서 국내에서는 유명세를 탄 차로서 B2L 기능이 테슬라 차량 최초로 적용이 됐고요. 국내 판매 가격 사륜 구동이 1억 4,500만 원, 사이버 비스트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첫 인도는 11월 말 이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흥행 여부에 좀 달려 있는데요.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미국 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미국산 차량의 수입 촉진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9월 중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 등 일부 지역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한 로보택시의 상업 운영을 개시하는 테슬라의 향후 실적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트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 벤스, 트럼프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다. 주말에 시겁했습니다.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지고 저 진짜 무슨 일 난지 알았어요. 이러면은 진짜 하루에 10% 이상 폭락할 겁니다. 서브프라임 때보다 더 폭락할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 건강 이상설이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그 인스타그램이랑 뭐 소셜 네트워크에 막 해시태그 트럼프스 데드, 웨얼스 트럼프 이런 것들이 막 지금 해시태그 엄청나게 나돌았거든요. 거기다가 하필이면은 그 녹화 방송을 한 건데 거기에 그런 질문이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뭐 어떤 변고가 있을 시에는 부통령이 이어받게 되잖아요. 그 뭐 영화 그 뭐였죠? 드라마 보면은 국회의원들 다 폭파돼서 죽어가지고 그 한 명 남는 그런 경우에는 그 영화적인 설정이어서 국회의원 중에 한 명 남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은 영화에서만 일어나죠. 드라마. 그 말고 원래 정상적인 상황은 부통령이 받잖아요. 그걸 대답을 했는데 하필이면은 그때 그게 방송이 또 나가나요? 희한하게. 그렇죠?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대규모 감세 법안에 대한 벤스 부통령이 큰 역할을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감세 법안이 한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하원, 상원, 하원. 근데 그게 하원에서 조금 수정이 돼서 올라갔을 때 그 타이브레이커 역할을 했잖아요. 원래 부통령인데 그 동점일 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아름다운 감세 법안 통과시켰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렇죠? 뭐 하원으로 다시 내려가서 또 표결이 있었지만 그 상원에서 동점에서 타이브레이커가 결정타였죠. 거기서 이제 못 내려가면 이제 하원으로 다시 못 가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도 뿌듯하죠. 왜냐하면 자기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야망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부통령인데 대통령 도전 안 합니까? 당연히 도전할 건데 그러면 이제 부통령일 때 업적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굵직굵직한 업적. 이보다 더 굵직한 업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번 한 세대 동안 가장 큰 규모의 근로가족 세금 인하다 이거. 자녀세 공제, 그다음에 팁 이거 되게 강조하던데 뭐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많더라고요. 뭐 일부에서 지금 팁을 약간 추구하려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부감이 상당히 심해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 거의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팁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거부감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 물건값을 받아놓고 팁을 당연히 요구하는데 팁을 안 내면 약간 하대하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팁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팁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뭐 저기 했다, 좋게 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소셜에 돌고 나서 한 라이브 인터뷰가 아니고 이 녹화된 인터뷰인데 하필이면 타이밍이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언론을 그렇게 좋아하고 주말에도 UFC 경기 참관하거나 아니면 골프 치러 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3일 동안 둔물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나온 게 그 3시간 20분짜리죠. 아직도 저 못 봤거든요, 사실. 그 3시간 20분 보려고 했는데 이게 다짐을 해야 되는데 3시간 20분을 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스킵해서 봤는데 3시간 20분 그 국무회의에 후유증이다. 근데 솔직히 후유증이 있을 만하지 않습니까? 80 나이에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3시간 20분을 그게 좀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3일 동안 갑자기 안 나왔어요. 언론에. 공식 일정이 뭐라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 인터뷰가 떴는데 건강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고 해놓고 정말 만약에 무슨 앵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냐 했을 때 당연히 그냥 그 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으면 부통령이 이어받게 되어 있다. 난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마치 이 타이밍 자체가 그쵸? 누가 보기에는 이게 라이브로 봤다면 라이브라고 생각을 해버렸다면 지금 트럼프의 사망설이 돌고 있으니 그걸 지금 벤스 부통령도 알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이어받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타임라인이. 희한하게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부인 얘기를 하는 거죠. 우샤. 2028년 대선 출마에 대한 2028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기회가 오면은 뭐 나가겠다. 뭐 이 부인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부인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트럼프의 사망설이 주말 내내 도는 바람에 이 벤스 부통령의 인터뷰가 더욱더 부각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테일러 스위프트를 트럼프가 자기 트루스 소셜에 자기를 지지한다고 올렸다가 가짜뉴스였죠. 가짜뉴스인지 알고 링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뭐 한국의 아이유? 미국의 아이유 뭐 그런 거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인기의 어떤 젊은 층의 투심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지지를 선언해버렸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막 2시간 뭐 비행기로 날아가고 그 남자 미식 프로축구 선수 만나러 가고 슈퍼볼 때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또 아니 저거 기름도 저거 낭비하면서 뭐 환경을 오염시킨다 뭐 이런 얘기다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결혼 발표, 약혼 발표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런 데서 또 쿨한 게 그 미식축구 선수를 칭찬하면서 뭐 미식축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미식축구 선수가 멋있는 사람이다. 행운을 빈다고 했어요, 또. 자기가 그렇게 대가를 치른다고 해놓고도. 그리고 이제 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가 이제 물어봤죠. 이거 뭐 지난번에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뭐 당신의 영어 교사랑 당신의 체육 교사가 결혼한다고 뭐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 교사고 그 미식축구 선수는 체육 교사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팀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 미식축구 팀이요. 캔자스시티 치프스. 어쨌든 뭐 벤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정치적인 거 가지고 내가 무슨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뭐 저런 걸 하진 않는다. 그렇죠? 공평해야 된다. 뭐 트럼프처럼 쿨한 모습을 보였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에릭 트럼프 관세와 비트코인 같이 내야 할 수도. 자, 이 지금 트럼프 일가가 말이죠. 비트코인에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남 트럼프 주니어랑 이 차남 에릭 트럼프 이 둘이서 뭐를 만들었냐면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설립했는데 이게 가상화폐 채굴업체예요. 그리고 트럼프 그룹 부회장이에요, 이분이 또.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지금 계속해서 그 잭슨홀 미팅이 열리고 있는 바로 그 옆에 와이오밍 암호화폐 포럼에도 그 2명이 참석했거든요. 트럼프의 장남 차남이. 거기에 미셸 보우만하고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까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나라에서 밀어주고 트럼프 일가가 또 재산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의 어떤 그 회의마다 다 참석을 하는데 이번에 홍콩의 비트코인 아시아 컨퍼런스에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까 전에 만든 이거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있죠. 이 회사도 지금 상장 추진 준비 중이에요. 또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 자기 거 상장시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일가에 한 100년 먹을 거를 지금 뭔가 대계를 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데요. 거의 지금 저기에 빙의한 것 같아요. 그 암호화폐의 신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 거의 빙의한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있죠? 아시죠? 목소리가 되게 여자 같아요. 남자같이 생겼잖아요. 그분이 털이 나와가지고. 근데 목소리 실제 들어보면 여자 같습니다. 비트코인 하는데 속에서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한다. 지금 예를 들어서 블랙록에서도 사고 있고 이 지금 세계적인 ETF에서 다 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그 ETF를 또 출시하고 있죠. 그런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에 준하는 유동성이 디지털 자산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은행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은퇴 계좌에도 이미 비트코인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는 이제 무시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의 다 은퇴 계좌에 들어있고 세계적인 ETF 회사들이 다 투자하고 있고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고 죽을 수가 없는 자산이다. 국가자산 펀드는 비트코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얘기 똑같이 아까 전에 말한 그 사람의 마이클 셰일러 그 얘기한 거예요. 그분 영상 그 더빙한 거 말고 실제로 들어보면은 완전 여자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코인 그분 얘기도 똑같아요. 코인이 2,100만 개 뿐인데 그 우리 반감기라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2,100만 개 뿐이니까
결국에 이거 다 없어지는 거죠. 채굴 파내면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지금 마이클 셰일러 회장도 그렇고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더 많이 생산하지 않는 유일한 상품이다. 마이클 셰일러 영상도 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금, 뭐 채권, 무슨 농산물, 뭐 주식, 전부 모든 자산을 통틀어 가지고 한정돼 있는 게 유일하게 이거다. 비트코인이다. 결국 한정돼 있는 자산만 계속해서 평생 사고 여러분들은 그냥 휴양 다니면서 살면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 추종론자들이 맨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환호성 지르고 난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에서 점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설을 할 때마다 이제 일어나서 핸드폰을 듣고 찍어요. 자, 그래서 미국을 세계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아버지의 의지,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 그다음에 지니어스 법안 이런 것들이 통과가 쭉쭉 됐죠. 지니어스 법안 만든 처음에 법안 발의한 2명의 상원의원, 공화당 상원의원도 아까 와이오밍 그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강대국이 중국이다 또 얘기 나오죠. 지금 사사건건 다 부딪히고 있는데, 그렇죠? 제일 위에 이제 화폐에서 달러와 위안화가 부딪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에서 또 부딪히고 있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뭐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을 빼주니 못 빼주니 H200을 겨우 풀어주니 많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략 자산으로서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비트코인 채굴자, 비트코인 사용자, 비트코인 보유자 다 많다. 이거 AI랑 똑같잖아요. 젠슨 회장이 그 얘기 했잖아요.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했냐. 아, 중국을 이렇게 막으면 중국에는 AI 개발자의 전 세계 반이 있고 AI의 그 전력도 다 있으며 AI를 만들 수 있는 회사도 많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거기 채굴자도 있고 사용자도 있고 보유자도 있고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중국이 무섭다. 그래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세계 무대에 올렸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활성화하려고 이렇게 뛰어다닌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외교에서 어떤 요 아이템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가 또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을 곧 만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빠르면 연말에 트럼프가 만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만났을 때 과연 그 회의 주제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외교에서 중요하다. 적어도 왜냐면 그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AI, 그다음에 뭐 전략 자산 이런 것들이 계속 딜을 주고 받았잖아요. 뭐 저기도 틱톡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과연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났을 때 비트코인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될까?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사파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AI랑 비트코인이 있죠. 지금 AI랑 비트코인이 굳이 이 미국이 AI에 강하고 중국이 비트코인에 강하다는 건 아니고 서로 삿바 싸움을 하는데 그냥 한쪽씩 걸어 놓은 거예요. 지금 AI 부분에서 부딪히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젠슨 왕이 지적을 한 게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님, 이거를 지금 H200이란 것이라도 주면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업체들이 계속 각성을 하여서 AI 굴기를 일으켜버리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전력. 그래서 트럼프가 그 전력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한 것이 젠슨 왕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고, 그게 마음에 왜 들었냐면 중국은 값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전력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AI를 키우는 씨앗이 전력이라 거기가 무기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거를 막기 위해 미국의 전력을 이끌어내는 계획을 내세웠다. 그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AI의 전력, 이게 지금 두 개의 싸움이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략 자산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스테이블 코인까지 간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조금 흔들림이 덜한 요 지금 암호화폐들을 기반으로 한 코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음식점에서 치즈버거를 결제할 수 있는, 트럼프가 그 대선 그 선거운동 기간에 바에 가서 치즈버거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나온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변동성 심한 코인은 그렇게 결제를 못합니다. 햄버거 가격을 딱 맞춰가지고 갔는데 그 사이에 변동이 돼버려요. 근데 변동이 덜한 것들 있죠. 달러에 기반한 이런 그 코인들,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채권에 기반한.
그런 것들이 지금 전략 자산이 되는데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요런 덜 움직이는 큰 이 코인들이 있죠. 이것도 전략 자산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삿바 싸움에서 누구 하나 손이 미끄러지는 경우에 큰 어떤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장남 차남들은 하는 걸 보면 AI, 그다음에 지금 뭐 저런 암호화폐에 대한 주도권을 놓칠 생각은 절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은 저 씨름의 삿바 싸움 순간을 제가 글로 녹였습니다. 미국 vs 중국 씨름 대결, AI 밭다리, 비트코인 업어치기. 주말 사이 글로벌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 움직일지 저와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또 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큰 이슈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미국의 FDA가 이 삭센다 복제약을 처음으로 이제 출시를 승인을 한 건데 이스라엘 제약 기업인 이 테바 파마슈티컬이 이번 허가를 따냈습니다. 참고로 이 삭센다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죠. 이 위고비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투여를 해서 편의성을 높였다면 삭센다는 그 전신으로 하루에 한 번 투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약간은 조금 그런 복잡성이 있는 그런 약물이죠. 이어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원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이 유통주라든지 복제약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감소함에 따라서 수요가 늘 것이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D&D 파마텍과 올릭스 전거래일 굉장히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기도 하지만 이 대사이상 지방간염, 그러니까 메쉬 치료제 관련주기도 합니다. 지난 27일 FDA가 대사이상 지방간염, 그러니까 이 메쉬의 임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신약 개발 기간이 단축이 되고 또 임상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들이 이 종목들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추가적인 이슈 받아서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3% 이상 급등하고 브로드컴과 AMD의 주가 역시 3% 후반대 급락세를 보였죠. 여러 가지 반도체 악재들이 많았습니다만 가장 큰 건 역시나 알리바바의 자체 AI 칩 개발 소식이었습니다. 이 제2의 딥시크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좀 시장에 엄습해 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건요. 이번 알리바바의 AI 칩은 그동안 알리바바가 의존해 왔었던 대만 TSMC가 아니라요. 중국 내에서의 자체 생산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H20 칩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 지금 시점에서의 시장의 평가는 아직 그렇게 되기까지는 멀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그간 중국 칩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죠. 발열과 내구성 문제가 아직까지는 알리바바 AI 칩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GPU는요. 학습과 추론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알리바바의 AI 칩은 이 추론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그런 평가가 강한데요.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 칩은 AI를 처음부터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
모델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까지 전체 과정이 가능하다면 알리바바의 AI 칩은 이미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바탕으로 그것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만 특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그간 이슈가 강했던 알리바바였던지라 단기적으로는 좀 중국향 반도체주들이 오늘 좋은 움직임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제주 반도체가 전거래일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약 9%가량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 이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투자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동력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 최근 테슬라 수주권을 계기로 약 4조 원 규모의 장비 투자를 본격적으로 단행한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 장비주 그중에서도 제주 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추가적으로 중국향 반도체주들 흐름 오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구리 가격이요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 또 약달러 기조 역시 이런 금속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분석인데 여기에 오늘 관련해서 이 구리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의 움직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풍산은 이제 방산 관련주로도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그런 관련주죠. 이 밤 사이에 특히나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 중동 관련 분쟁이 다시 한번 격화되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왔으니까요. 관련해서 방산주와 이 구리 관련 모멘텀 동시에 받아가는지 오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슈는요, 원전 관련된 이슈가 미 정부 쪽에서 나왔는데 반도체에 이어서 히토류에 이어서 이번에는 원자력까지 미국 정부가 지분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컴퍼스 포인트가 현재 시각으로 30일 보고서에서요,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원자력 연료 컨소시엄을 새로 설립을 했는데 이게 바로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의 지분 투자를 단행하기 위한 첫 단추다라고 분석을 한 건데요. 이 메릴랜드주에 본사를 둔 센트러스 에너지가 가장 큰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에너지부와 이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미국 기업인데 참고로 올해 안에만 주가가 18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원전주들 오늘 다시 한번 좋은 움직임 보여줄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말 사이에 이 에이펙 참가국에서 에너지 관련 당국자들이 좀 잇따라서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비가 살짝 내리고 있는 9월 1일 아침입니다. 9월 새 달 시작이 됐죠. 또 멋진 또 9월 한 달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9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간 증시 전망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차트 한번 보죠. 3,200에서 시작을 했다가 보시는 것처럼 일단 화요일부터 3,200선 아래로 내려왔죠. 3,180선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계속 사실 이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이렇게 올라갈 만한 그런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3,200선에서 시작했던 지난주 코스피는 3,186 모자란 상태에서 코스피가 한 주를 좀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썩 그렇게 여러분도 딱 보시기에
우리 시장의 코스피가 좀 뭔가 좀 힘이 있다거나 좀 탄력이 있다거나 뭔가 좀 우상향을 하려는 듯한 조짐을 보인다거나 이런 게 느껴지지는 않는 좀 힘이 좀 빠진 그런 모습이긴 하죠. 지금 우리 시장이 사실 이렇게 딱히 뭔가 시장을 끌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 코스피 지난 주간 차트에서도 좀 충분히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긍정적인 작용을 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PCE 가격 지수는 생각보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긴 했는데 헤드라인은 그런데 항상 이 코어가 문제죠. 코어 PCE 가격 지수는 역시 좀 지난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역시 관세 발행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전혀 이거를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후반에 나올 7월 고용지표 이게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시장의 흐름이 될 거라고 보이시고요. 이번 달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고용지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번 9월 달에는 이제 항상 정기국회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 출범을 맞는 첫 정기국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들, 특히 자본시장 관련된 법안들의 이 통과 여부 주목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남은 거죠. 1차, 2차 상법개정을 통해서 지금 집중투표제까지 얘기가 좀 된 거고 세 번째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문제.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언제까지 매각을 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신규보다는 사실 기존 자사주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사주를 언제 소각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어떻게 법안으로 정해질 거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대주주 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10억으로 낮춘 거를, 그러니까 10억으로 사실 확대한 거를 다시 원래대로 50억으로 환원할 것이냐 이 여부 역시 여전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앞서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코스피가 뭐 사실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다시 시장을 다시 3,200선 위로 끌려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동력은 역시 지금까지 2,800선대에서 3,200선까지 시장을 끌고 왔던 역시 시장 제도 개선 관련된 이 부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시장 중심으로 그동안에 좀 많이 오른 데 따른 리스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뉴욕 시장이 특히 나스닥 1% 넘게 급락을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이 뉴욕 시장도 뉴욕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이 좀 요즘에 좀 약간 뉴욕 시장이 좀 앞서가는 느낌도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주들의 움직임 일단 우리 시장 전체도 전체고 전체 시장 이 소위 말하는 심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이 설명을 조민재 앵커가 잘 해주셨는데요. 트럼프발 반도체 압박, 중국 장비 반입 제한을 삼성 SK 비상에 이 표를 먼저 보시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지금 중국 반도체 공장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는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매출의 40%를 차지하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시에 D램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다렌에 낸드 플래시 공장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인텔 거를 인수한 건데 어쨌든 이 우시의 D램 메모리 공장이 또 메모리 매출의 40%를 차지합니다. 물론 뭐 HBM이 사실 대부분인데 그게 이제 국내에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 레거시 메모리 쪽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좀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내에서 이 레거시 낸드 플래시 쪽, 그다음에 레거시 메모리 쪽, 요거는 사실 상당 부분을 한 40% 정도를 중국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미국산 반도체라든가 뭐 미국산 장비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만약에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기에서 이제 수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레거시 반도체들이 뭐 그냥 지금 상태에서만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 계속 어쨌든 DDR4 예를 들어서 D램 같은 경우는 DDR4에 DDR5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 장비 반입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거나 쉽지 않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에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는 매출의 감소 또는 이제 고객의 어떤 이탈 이런 부분들로 연결될 수 있겠고요. 결국 이런 것들에 따른 수혜는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만 캐파의 한계가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뭐 HBM4 같은 경우도 좀 하이닉스 다음으로 기술이 좀 앞서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역시 여기는 캐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중국에 있는 두 한국 반도체 회사들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반도체 가격 또 오르겠죠. 반도체 가격이 또 오르면 물건값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상황인데 뭐 결국 이 이유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중국 견제인데 이게 꼭 결국은 도로 미국의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냐, 미국 기업들이나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가 이런 어떤 생각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삼성이랑 좀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대응 방안을 좀 모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역으로 중국이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하자 글로벌 선사들 중국 자본과 헤어질 결심.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 2달 됐죠. 미국 항만에 들어오는 중국 선적의 배, 또 중국에서 만든 배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얘기 이제 기억나시죠? 이게 그 사이에 뭐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하나 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게 당장 다음 달 16일부터 부과가 됩니다. 이제 한 달 반 남은 거죠. 근데 이제 한 달 반 뒤에 이게 실제로 부과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중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 같은 경우는 미국 항만에 입항을 할 때 톤당 $50, 또 중국에서 만든 배는 톤당 $18의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 톤당 $50니까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 배가 사이즈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10만 톤급 VLCC 그러니까 베리 라지 컨테이너 캐리어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얘기하는 건데 이 VLCC 같은 경우 일단 시작이 $500만 시작을 하고요.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이게 나중에는 $1,400만 커진다고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잔뜩 싣고 $10만 VLCC가 미국 항만에 들어갔다. 그럼 $1,400만 이를테면은 이제 그동안의 운항 수수료 외에 별도로 또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00만 한 번 이 VLCC 10만 톤급을 운용할 때마다 $1,400만 수익이 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1,400만 수익이 난다고 그래도 수수료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뭐 그리스 해운사들을 비롯해서 유럽의 해운사들 같은 경우 중국한테서 빌렸던 돈을 갚거나 아니면 이제 중국에서는 더 이상 이런 비료를 좀 밟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좀 리밸런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요. 이거는 뭐 당연히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만 우리 조선업계한테는 반사 이익을 충분히 기대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세 협상이 아직 타결이 안 된 상태죠. 유예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10월 중순쯤, 10월 말쯤 되면 이제 요 UFC 90일 추가로 연장한 게 이제 끝나는데 글쎄요. 그때까지 이제 그때 즈음에서 이게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한미 간에 미중 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드와치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식형 펀드, 그러니까 ETF 상품들 수익률 넘버 5를 한번 보시죠. 표를 보시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조선이 탑이었고요. 근데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특징이 있죠. 13%. 그다음에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한중반도체, 코덱스 한중반도체.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투자한 ETF 상품이 레버리지가 10%였고 그냥 타이거 한중반도체는 레버리지가 아닌데도 9%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좀 냈네요. 그다음에 한중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내만 반도체만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비해서 한중 반도체 그냥 반도체 상품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냈다라는 거는 우리보다는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의 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아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기사도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00 이 IT 레버리지 이쪽에 7.5%의 수익률이 좀 냈고요. 결국 지난주는 이제 반도체 관련 주가 이게 엔비디아 아무래도 실적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주가 상승 이 영향이 좀 컸겠죠. 근데 이게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좀 대부분 줄줄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또 좀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주식형 펀드 지난주에 2.1% 플러스 수익률을 냈고 해외 주식형 펀드는 1.1%. 지난주는 오래간만에 국내 상품들이 수익률이 좀 더 나았습니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미래에셋의 차이나 과창판 주식 F 요건데 이게 11%까지 수익을 냈는데요. 과창판이 우리로 따지면 나스닥보다 조금 더 센 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이 IT 쪽에 좀 첨단 스타트업들 이런 데들 투자하는 그런 시장인데 그쪽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첫 거래일이죠. 이 심기일전으로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한번 투자 전략을 짜봐야 할 텐데 오늘은요. 저희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시장 이야기부터 오늘이 또 9월의 첫 거래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만큼 한번 전반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 우리 증시를 보자면 생각보다 그동안 좀 7, 8월에 부진했던 것 치고는 글로벌 증시에서 좀 선방을 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제가 수급을 보니까요. 외인이 지난주에만 거의 1조 원 이상을 매도를 했더라고요. 이게 네. 좀 괜찮은 사인일까요? 뭐 외국인 수급만 보면 뭐 아직은 관망세 정도 수준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경우에는 뭐 다시 매수로 전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희망적인 그런 기대를 가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보시면 코스피가 이제 0.5% 상승하고 코스닥은 좀 더 상승해서 한 1.8% 상승했는데 이것이 이제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가장 코스닥 같은 경우 가장 최상위권이었는데요. 네. 사실 글로벌 최하위권 수준을 2주 연속으로 직전에 기록한 이후에 반등에 좀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이 좋아하는 상황에서 좀 보합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최상위권을 기록하지 않았나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지표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국제유가는 주간 단위로는 일단 소폭 상승을 했고요. 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하락하는 혼조세를 보이는데 이런 혼조세가 직전 한 2주 동안에도 이렇게 혼조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직까지는 주간 단위로는 방향성이 아직 일정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슈 살펴보면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과 또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에 그다음에 주말을 앞두고 알리바바가 차세대 AI 칩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이제 기술주가 약세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을 것 같고요. 국내로는 보면 양도세 대지주 기준이 역시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조선업에 대한 긍정적인 재료가 쏟아지면서 좀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면이 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기대를 모았던 원전이라든지 반도체는 다시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한 주간 코스피에서 1조 2천억 원 순매도하고 코스닥에서는 2,100억 원 순매수해서 좀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코스닥 역시도 아직은 뭐 방향성이 일정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포인트고요. 코스피 업종에서 보면 외국인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매수한 업종은 전기가스, 운수장비, 보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양시장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컸던 종목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1,800억 순매수하면서 2위 기록했고요. 840억 순매수한 카카오가 2등, 그리고 이제 800억 순매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위를 기록했고요. 반면으로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7,400억 순매도한 삼성전자, 1,700억 순매도한 하나오션, 1,000억 원 순매도한 SK텔레콤인데 주간 단위로 좀 보시면 지난주 순매수 1위가 이번 주에는 이제 순매도 1위로 가는 이렇게 이제 외국인의 매매가 연속성이 없다라는 점이 최근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외인 매수세 연속성이 좀 사라졌다. 이 점이 그 지난주부터도 계속해서 부각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좀 바로 직전주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참 아쉽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좀 선방을 했지만 어디까지나 약간 키높이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번 주 오늘 첫 거래일인 만큼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또 문제가 하나 큰 게 터졌죠. 이 알리바바 AI 칩, 엔비디아가 3% 가까이 크게 좀 급락이 나왔는데 제가 주말 사이에 관련 리포트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네네. 그래도 아직 좀 따라잡기에는 학습 쪽에서 좀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우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 알리바바가 AI 관련 칩을 생산한 것이 좀 오래됐는데요. 과거에 보시면 2019년도에 이제 AI 추론 칩인 항공 800이라는 것을 대만의 TSMC를 통해서 제작을 했었고 네네. 당시에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GPU 대비 10배 이상의 성능과 매우 높은 가성비를 기록함으로써 상당히 좀 큰 기대를 모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6년이 지난 현재는 일단 범용 애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AI 칩을 개발해서 뭐 시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의식한 듯 이번에는 TSMC가 아니고 중국 내 반도체 업체에게 생산을 맡긴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다. 그리고 개별 제품을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에 에 제공하면서 이것을 이제 임대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좀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에 이제 상장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했는데 뭐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 거의 3% 정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알리바바가 이제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네. 과거 이제 고성능 칩을 개발한 이력 때문에 좀 미국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악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런 악재는 일단은 단기로 좀 끝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성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칩이 양산될 정도로 완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성능 자체도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형인 H20을 좀 대체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범용적인 칩 판매 목적이 아닌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중국 내에서 이제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이거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높은 품질의 어떤 칩 생산은 아직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좀 각인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국내 AI 반도체 관련주도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하락하는 영향은 있겠지만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재료를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그대로 이 성능 측면에서도 좀 아직까지는 학습 쪽이 상당히 좀 많이 부진하고 기사가 뭐 나올 때부터 발열과 내구성이 상당히 좀 많이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좀 단기적인 흔들림에 그치지 않을까, 엔비디아의 아성은 아직 좀 넘보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이어서 9월 금리 인하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이제 뭐 9월 이거는 뭐 빅컷이냐 아니냐 약간 그쪽 문제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PC가요 예상치에 또 괜찮게 나왔습니다. 남은 게 이제 고용 보고서인데 만약에 고용 보고서가 좀 많이 흔들린다면 9월 픽컷도 한번 좀 내다볼 수 있는 걸까요? 뭐 그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네. 뭐 역시 아무래도 지금 어떤 지표가 나오더라도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뭐 25pp 정도는 충분히 이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일단 PC가 이번에 발표됐는데 PC는 사실 개인 소비 지출로서 PC와의 좀 다른 점은 개인이 직접 구매한 서비스, 뭐 상품은 물론 정부가 가게를 대신해서 구입한 상품 서비스도 포함되는 등 PCI보다는 좀 정확하고 신속하게 물가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미 연준이 좀 선호하는 물가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PC가 지금 전월 동월 대비 지금 2.6% 상승한 걸로 나왔고요. 또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는 2.9% 상승했는데 일단 모두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금리 결정에는 크게 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PC 절대적인 수치만 봐도 상호 관세 부과 효과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물가 상승과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향후에도 논란의 여지는 좀 남겨두고 있다라고 봐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86%대에 있는데요. 지난주 내내 지금 80%대 중반 수준을 유지 중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25pp 인하 가능할 것이고 만일 이번 주 후반부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좀 더 악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말씀하신 대로 B컷 50pp 인하 가능성도 일단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인데 지난주 사실 그런 금리 인하 수혜줌에도 불구하고 좀 낙폭이 과다했던 2차 전지의 반등이 이번 주에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현재 흐름이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장주인 알테오젠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증권주도 지금 현재 이제 조금씩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도 이제 금리 관련 수혜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근원 PC가 뭐 연율 기준으로 2.9% 상승 끈적하긴 합니다만 예상치에는 들어맞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상당히 지금 연내 3회 인하 확률이 거의 뭐 2회 인하 확률을 따라잡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벌써 40%를 넘었는데 말씀 주신 바이오 그리고 증권주까지 연간 단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9월 증시 시작일인데 사실상 8월간의 성적을 봤을 때 걱정이 더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뭐 니케이가 5% 올랐고요. 상해 종합지수가 6.7%, S&P 500도 1.4% 올랐는데 코스피가 2% 마이너스 거의 뭐 꼴찌 수준이죠. 이게 뭐 세법 개정안에 따른 실망감 때문일까요? 사실 글로벌 증시가 8월에 상당히 좋았는데 그 반면에 이제 우리 증시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코스피가 이제 한 달간 1.8% 하락, 코스피도 1% 하락했는데 막판에 좀 그래도 선전을 해서 다시 낙폭을 좀 회복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던 것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금리가 이제 하락기 중에 잠깐 실수는 있어도 금리는 계속 하락하는 기조가 있고 여기에 뭐 정부 지출 확대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증시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지수는 뭐 소폭 하락했지만 종목들 간에는 아주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도 많았기 때문에 체감 수익률은 뭐 5% 이상으로 좀 떨어졌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8월에 조정이 나온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정책 실망감 그리고 예상보다 부진했던 2분기 실적 네. 그리고 외국인 관망세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정책 실망감 관련해서는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그런 강화하는 좀 거를 발표를 했는데 이에 투자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발에도 아직까지도 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고 배당 분리 과세율 역시 최고 35%로 상향해서 아직 시장에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또 내놓는 점 여기에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노동쟁이 우려감이 산업 전반에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인데 아무래도 2분기 평균 환율이 1분기 대비 한 3.5% 정도 하락하면서
수출주의 이익에 조금 부담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관망세 전환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8월에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1조 6천억 정도를 순매도하고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뭐 1,400억 정도는 순매수했는데 거의 마지막 날 많이 매수를 해서 이게 반전이 됐지만 이게 이제 직전 2개월 그러니까 6월과 7월에 코스피를 그럼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시면 코스피에서 무려 6조 5천억 원, 코스닥에서 2천억 정도 누적으로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지금 민감한 대형주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이제 투자자가 이제 관망세 거의 좀 이탈하는 부분도 좀 있겠죠. 이런 이탈이 나왔던 것이 지수가 좀 쉬어가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9월에는 어떻게 반전되는지 좀 지켜보시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에서의 외인 수급 차이가 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이 연초에 상당히 국내 증시가 선방할 때 코스피가 좀 예외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 현재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월 증시의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 9월 달에 모멘텀이 좀 개선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저는 좀 물음표인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9월도 물론 모멘텀이 좀 재개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월보다는 이제 10월부터 이제 4분기가 시작되는데 4분기에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네. 9월이 어떤 10월 이후에 장세를 준비하는 어떤 중간 단계로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4분기부터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9월에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있을 것이고 이것이 또 이제 국내 어떤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국 달러 약세가 다시 추세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신흥국 증시로 관심이 좀 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역시 국내 증시도 관심권에 좀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글로벌적인 얘기고요. 국내적으로도 본다면 4분기는 국내 정책 지원 체계에 대한 어떤 관심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또 10월 말 개최되는 아펙 정상회의에서의 어떤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4분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걸 보여서 이것이 이제 시장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 정부 지원책 관련해서는 자사주 소각을 주요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될 예정이고요. 또 배당 분리 과세율도 지금 다시 낮추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시장에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0월 말에 이제 아펙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참석 여부와 여기에 이제 이어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이제 시장에 많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직은 뭐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일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 의사를 밝히는 그런 과정까지 나온다면 증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는 일단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는 이제 좋다는 게 아니라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3분기 평균 그 환율이 1,382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2분기 대비 1.3% 하락에 그치면서 2분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큰 폭으로 하락해서 실적의 예상치보다 안 좋았었는데 따라서 이런 환율의 하락폭이 좀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상치와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상호 관세율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제품의 어떤 가격 상승 요인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키지 못하고 그걸 감내했었는데요. 이제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관세를 전가하는 전략으로 선회를 하면서 양호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는 실적이 절대적인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증시에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4분기 이전인 9월에 이번 달이죠. 정부가 만일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다시 선회하는 모습이 좀 빨리 나온다면 증시는 좀 더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9월 시장에서는 4분기 강세장에 대비해서 실적 성장 업종을 저점에 좀 비중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관심 업종으로는 일단 금리 인하 수혜 업종, 증권, 바이오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라고 할 수 있는 지주사, 증권 또 AI 관련주도 여기 포함되고요. 또 실적 성장 업종인 반도체도 저점에서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9월 증시 한마디로 이 4분기를 위한 약간 도약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9, 10, 11, 12 약간 4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가 이미 재료가 다 소진이 됐다, 고점을 이미 드러낸 상태다, 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모멘텀이 좀 많이 사그라들긴 했거든요. 이거 맞다고 보실까요? 사실 일주일 전에 뭐 하나투자증권에서 빠질 이유라는 그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올해 모멘텀 공백을 위해서 지난 7월 말에 기록한 3,254포인트가 올해 고점이다. 뭐 고점이다가 아니라 고점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추가 상승이 어렵다는 이유를 크게 3가지를 들었는데 상반기 상승률이 높았던 조선, 방산, 원자력 등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사실 중요한 업종들인데 이게 모멘텀이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7월 말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시장 친화적이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결국 긍정적으로 좋아지지만 단기적으로 올해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도 보통 우리나라 실적이 1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고 2분기는 줄어들다가 3분기에는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로 좀 모멘텀이 낮아지는데 네. 지금은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익 추정치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부담이다. 그리고 수급 상황이 조금 좀 8월에 안 좋아진 것도 부담이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생각은 정부가 코스피 5천을 목표로 일관적인 시장에 친화적인 정책을 내는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박스피에서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을 약간 종합을 하자면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까지 이번 주에 좀 집중해서 보셔야 한다는 것까지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니까요. 정책 기대감에 움직이는 관련주들 함께 또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이 새롭게 시작한 9월 시장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